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종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이기도 해서 재밌는 이슈를 가지고 한번 경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언택트 등으로 인해서 기업 환경, 산업 환경, 경영 환경 전반에 변화가 야기할 것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드시죠? 이 과정에서 이런 변화 속에서 과연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대응 가치, 또는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대응 가치, 또는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의 대응 가치를 만약에 훼손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악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MBC 10대 가수 가요제 시상식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몇 명의 가수나 알고 있을까라고 궁금하시는데, 저도 사실 여기 이 시절에 저도 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사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가물가물한 분은 요 분이 누군지가 좀 잘 모르겠고,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 알겠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도 요 슬라이드를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학생들에게 이 가수들 중에서 너희 알고 있는 가수가 누구니 했더니 크게 2명 꼽더라고요. 이 끝에 있는 조용필은 다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선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건 이선희 가수 옆에 있는 전영록. 저는 이 전영록을 알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 전영록을 누구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티아라의 멤버가 아마 전영록의 딸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기억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사진을 갑자기 경제 얘기하면서 왜 끌고 왔느냐? 우리 이 당시 MBC 10대 가요제가 있었던 이 시절만 하더라도 외모가 흔히 말한 꽃미남, 꽃미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반증을 보여주는 사진이죠. 이분들에겐 결례되는 표현이지만요. 저도 어렸을 때 가수 같은 직업하면 얼마나 멋스러울까 이렇게 상상해 본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저도 이 시절이 제가 성인이었었던 시절이라면 한번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만큼 뭐 적어도 저 같은 평범한 외모를 가진 사람도 가수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주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요즘 가수 그러면 옛날과 달리 뭔가 이런 꽃미남들, 키도 굉장히 비슷한 사이즈고요. 몸매도 비슷하고요. 외모도 어떻게 보면 다 정말 깎아진 듯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가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 방송국에서 했던 아이돌 올림픽이라는 어떤 프로에 나왔던 배경인데,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하나하나가 참 멋스럽게 생긴, 어떻게 보면 선남 선녀들이 가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해가 이제 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수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 좀 많이 바뀌어버린 거죠. 옛날에는 가수는 전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보이스 칼라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수가 될 수 있었던 옛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의 비주얼적인 부분의 어떤 내용도 담보됐을 때 가수로서 좀 더 각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 사진들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죠. 물론 요즘도 외모보다는 보이스로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활동하는 가수들이 덜어 있습니다만, 여러 소속사를 끼고 뭔가 소속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가수 활동을 하는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처럼 외모에서도 많은 부분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요즘의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그 직업을 누리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요건, 덕목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수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런 비주얼적인 요소를 갖춰야 되는 그것으로 전환된 이유, 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뮤직비디오의 등장 때문입니다. 뮤직비디오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은 단순히 듣는 것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만, 이제는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듣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보는 걸로 바뀌어버린 게 바로 뮤직비디오 때문이죠. 자, 이 뮤직비디오는요, 통상적으로 최초의 뮤직비디오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학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표적인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월트 디즈니의 만화 영화 중에서 판타지아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흑백 만화 영화인데요. 그 만화 영화는 어떻게 태동한 거냐면 심포니, 교향곡이 작곡된 게 있었는데 그 교향곡을 비주얼적으로 보여준 그 교향곡의 음원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낸 게 판타지아라는 어떤 만화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음악이 먼저고 그 음악을 부각시키는 시각적인 어떤 매체를 만들어낸 거, 그것을 뮤직비디오라고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는 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월트 디즈니의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가수가 있고 그 가수가 신곡을 발매하면서 자신의 곡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뮤직비디오, 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에선 벗어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뮤직비디오, 누군가가 자신의 신곡을 좀 더 원활하게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의 최초의 시발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아주 유명한 노래죠. 우리 그 전설적인 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의 뮤직비디오가 최초의 뮤직비디오라는 얘기가 가장 정설입니다.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최초의 뮤직비디오가 된 계기도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프레드 머큐리를 비롯한 많은 프레드 머큐리를 비롯한 퀸의 멤버들은 보헤미안 랩소디 앨범을 발매하고 나서 자신의 앨범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방송국에 부킹을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 방송국에서 퀸이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그때 스튜디오 상황이 원활치 못했나 봐요. 그래서 너희들 신곡을 우리가 세션을 통해서 다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고, 프레드 머큐리가 노래를 부르면 다른 퀸의 멤버들은 뒤에 서서 어떻게 보면 화음을 누르는 형태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그 새 노래를 우리가 방송을 하겠다라는 제안이 왔답니다. 그래서 프레드 머큐리는 우리는 그룹 사운드인데 세션들이 악기 없이 어떻게 서서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냐, 그럴 거면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강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송국 측에서 나름대로 역제안을 한 것이, 우리가 지금 악기를 다 같이 스튜디오에 놓고 연주할 상황이 안 되니 그럼 네가 네 음악을 화면으로 쏘고 싶은 내용을 직접 찍어오면 우리가 방송 끝날 즈음에 그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겠다라고 역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드 머큐리는요,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 음악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 뮤직비디오가 당시 퀸의 멤버들이 구성하고 연출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입니다. 자,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야말로 빅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KBS에 해당되는 영국 BBC에는요, 그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뮤직비디오 좀 또 틀어주세요라는 여러 가지 문의가 쇄도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방송국에서는 보헤미안 랩소디 뮤직비디오를 여기저기서 반복해서 틀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뮤직비디오가 철철리 방영이 되면서 이것을 지켜봤던 다른 가수들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가수들도 모두 나도 그렇다면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내 신곡을 홍보해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귀결되게 되겠죠. 바로 그런 움직임이 좀 더 본격화되게 되면서 3분짜리 영상으로 자신의 음악을 알리기 위한 뮤직비디오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80년대 초부터 이 뮤직비디오는 새로이 자신의 음악을 알리는 보편적인 수단으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뮤직비디오를 하나의 장르 아닌 장르로 만든 대변인이 있죠. 바로 여기 전 세계 기네스북 순위로 전 세계에서 단일 앨범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바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이죠. 이 앨범과 함께 뮤직비디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음악을 소비하는 대명사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 스토리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래 마이클 잭슨은, 제가 젊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합니다. 원래 마이클 잭슨은 흑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친구도 있어요. 이게 마이클 잭슨이 어린 시절 잭슨5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아주 미성을 자랑했던 가수였던 시절이죠.
벤이라든가 알비데어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발라딕한 노래를 주로 불렀던 그 당시 시절의 마이클 잭슨입니다. 자, 그런데 마이클 잭슨은 물론 유소년 시절에 이렇게 미성을 자랑하면서 다양한 팝 멜로디를 제공하면서 나름대로 인기를 누리긴 했습니다만 성인 시절이 되면서 예전과 같은 그런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이클 잭슨은 이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크게 급변하고 있다는 걸 그 어느 아티스트보다도 먼저 캐치하고 그런 상황 변화를 가장 적재적소에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탈바꿈시킨, 저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을요 아티스트라고 잘 안 불러요. 저는 마이클 잭슨은 하나의 CEO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은 뮤직비디오가 대세인 이 시장에 나 스스로를 볼만한 가수로 만들고 내 음악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볼만한 음악으로 바꾼다면 내가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바꾸는 자기 부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우리가 기억하는 마이클 잭슨은 사실 이 모습이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 모자로 외모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사실 일반적인 가수라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그 아이덴티파이 잘 돼 있는 그 동작과 그 신발과 전반적인 이 모션을 통해서 얼굴의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만 마이클 잭슨이네 라고 우리는 주저없이 얘기할 수가 있죠.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마이클 잭슨은요 자신의 음악과 함께 자기 자신을 시각적인 아이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뮤직비디오가 음악을 소비하면서 그 뮤직비디오 안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프레임을 장악하는 게 나의 모습이라면 나의 모습마저도 볼만한 모습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전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기 부정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이죠.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고통을 감히 폄하하거나 그분들의 고통이 감히 가볍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나도 행복하게, 나도 윤택하게, 나도 뭔가 가치 있게 살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내가 늘상 해왔던 나만의 방식, 내가 늘상 가지고 왔던 나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다가 그 뭐랄까요, 시대적 변화와의 괴리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경제적으로 더욱더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하나의 가수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자기 부정을 통해서 급격하게 탈바꿈한 그 결과는 이렇게 역사상 단일 앨범으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는 최고의 업적으로 선사됐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마이클 잭슨의 이 경이로운 업적은 또 어떤 시대적인 경제적인 구조와 맞물렸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프레드 머큐리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가지고 처음 뮤직비디오라는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나서 그 뒤로 많은 가수들이 나도 내 음악을 홍보하기 위해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봐야지 하면서 우후죽순처럼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가끔요 공중파라든가 종편에서 어떤 프로가 끝날 때 그 짤방이라고 하죠, 한 20초 30초가 남았을 때 어떤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잠깐 틀어주는 경우가 있겠죠. 바로 초창기 뮤직비디오도 그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BBC라든가 이런 공중파 채널이라는 게 지금처럼 다채롭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를 틀 수 있는 그 프로라는 것도 한정되겠죠. 9시 뉴스 끝나고 뮤직비디오를 튼다든가 수목 드라마 끝나고 뮤직비디오를 틀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에 버라이어티 쇼가 끝나고 뮤직비디오 트는 건 가능하지만 다른 건 안 맞지 않냐라고 해서 아주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채널로만 뮤직비디오가 송출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가수들은 내 것도 틀어주세요, 내 것도 틀어주세요 하면서 뮤직비디오를 대거 만들어 오는, 즉 공급은 대거 늘었는데 이 공급들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처는 한정된 상황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태가 놓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태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미국의 한
PD가 한 분 있는데요. 이 PD는 이처럼 많은 가수들이 뮤직비디오를 들고 왔었을 때 이 뮤직비디오만 24시간 틀어주는 채널이 있다면 이 공급들을 전부 다 수용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뮤직비디오만 24시간 틀어주는 채널을 하나 개국하는데요. 그게 바로 최초의 뮤직비디오 전문 채널인 MTV입니다. 자, 그렇게 MTV가 개국을 하고 나서 많은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MTV에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요. 초창기 뮤직비디오는요. 지금처럼 뮤직비디오를 현란하고 볼만하게끔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지 않아서 많은 가수들이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들고 왔냐 하면요. 자신이 열창하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그냥 찍기만 해서 송출해 주세요. 들고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요, 발라드나 소울틱한 또는 R&B틱한 가수가 뭔가 땀 뻘뻘 흘리면서 열창하는 그 모습도 물론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의 그 현란한 어떤 뮤직비디오 그것만큼은 볼 재미가 좀 경감되겠죠. 바로 그래서 MTV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뭐랄까요, 발라딕한 그 가창력을 뽐내는 가수의 뮤직비디오보다는 그 당시 무엇을 주로 송출했느냐, 백인 락그룹의 공연 실황을 주로 송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백인 록그룹이 거대한 관중들 앞에서 아주 격렬하게 연주를 하고 무대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거나 심지어 무대에서 관객석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모습은 그야말로 역동적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의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뮤직비디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TV도 자신들의 경제성을 생각해서 시청률이 높은 백인 락그룹의 공연 실황을 주로 틀어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문제가 또 생겼냐 하면 MTV는 인종차별 채널이다. 흑인 음악은 잘 송출하지 않고 백인 음악 중심으로만 송출한다라는 또 다른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MTV는 본인들의 이런 사회적 지탄을 무마하면서 볼만한 흑인 음악을 많이 찾고 있었었는데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바로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읽고 나서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자기 부정해서 탈바꿈시킨 마이클 잭슨을 마주치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은요,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던 음악적 세계, 음악적 비즈니스 세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제는 이 아주 비좁은 흑인 음악 시장에서 그나마 내 음악을 더 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 음악을 볼만한 음악으로 만들어서 가져가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파격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MTV에 제공합니다. 이 당시 뮤직비디오가 파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렇게 스토리를 가진 뮤직비디오는 그 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마이클 잭슨은요,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볼만한 뮤직비디오로 바꾸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냐 하면 영화 감독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들에게 내가 좀비에게 쫓겨가면서 무엇인가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들기도 하고,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빌리진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마이클 잭슨이 이 중절모 같은 걸 쓰고 서부의 황량한 바에 이렇게 문 이렇게 열리는 바 있죠? 그걸 휙 열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바에 있는 무법자들이 갑자기 이방인이 딱 오니까 경계를 하게 되죠.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 마이클 잭슨이 주머니인가요? 이 주머니에 갑자기 손을 딱 넣어요. 그랬더니만 옆에 바에서 술 한잔 하고 있던 무법자들이 총을 꺼내는가 싶어서 자기 총을 만지작 하고 있는 찰나에 마이클 잭슨 주머니에서 꺼내는 건 10센트짜리 동전이고, 이 동전을 팅 튀긴 다음에 동전이 날아가서 딱 꽂히는 건 주크박스죠. 이 주크박스에서 마이클 잭슨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댄스 배틀로 이어지는 굉장히 극적이고 판타스틱한 어떤 모습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나는 좀비를에서 쫓기는 모습, 하나는 거리에서 만난 어떤 미녀에게 구애를 하는 내용, 또 하나는 이렇게 무법자들과 댄스 배틀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다채로운 볼거리들을 잔뜩 들고 온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는요, MTV 입장에서는 천군만마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MTV 내부의 회의록을 보면요,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 흑인 음악을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틀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MTV에서 백인 음악 몇 개 나갔어? 3개 나갔습니다. 그럼 마이클 잭슨 하나 틀어. 왜냐하면 백인 음악 중심 채널이라는 걸 무마해야 되니까요. 자, 마이클 잭슨 또 하나 틀고 백인 음악 2개 틀었어요. 자, 백인 음악 또 2개 나갔어? 이번에는 마이클 잭슨의 다른 앨범 또 틀어. 다른 노래 또 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이클 잭슨 좀 전에 보인 것처럼 역대 기네스북 1등 단일 앨범 판매 기록, 이런 정도의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리는 경제적 성과를 내려면요, 이것은 물건을 만들어낸 다음에 억지로 팔러 다니면 절대 이런 대업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물건이 팔릴 수밖에 없는 물건이 되도록 고민하고 성찰하고 계속 뭐랄까요, 기획을 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안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앨범들도 세계적인 대작이라서 제가 함부로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원 오브 댐의 앨범이 아니라 역대 단일 앨범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앨범인 건 누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바로 MTV 입장에선 마이클 잭슨 음악 아니고선 안 되는 이유가 돼버린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난다 한들 내가 다시 좋은 호시절이 돌아올 것 같지 않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대는 어떻게 보면요, 이 코로나19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는 시대는 정말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그 전에도 세상은 이처럼 계속 바뀌어 왔고요.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도 선호도도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내 제품을 계속 선택하게끔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처럼 마이클 잭슨이 보여준 것처럼 자기 부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가수는 보여주는 모습으로 승부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그러면 또 인생 살맛 재미없죠. 이렇게 시각적인 그 강점을 가진 가수들이 점점 대두되는 형태로 시장이 진화 발전하다가 어떤 소비자들의 또 다른 갈증이 있었냐면, 옛날에 비주얼은 조금 부족했지만 정말 가슴 깊은 어떤 아울림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진짜 가수, 그 진짜 가수들의 목소리들을 다시 한번 매스컴에서 보고 싶다라는 그 틈새 시장이나 새로운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죠. 또 그것을 절묘하게 발굴해낸 PD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굉장히 각광받았던 프로가 나는 가수다죠. 이분들에겐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는 비주얼은 이렇지만 가수다. 나는 가수다. 제목에서 주는 내용이 그 메시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여러 이유로 매스컴에서 볼 수 없었던 그 가수들의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 소비자들의 숨은 그 수요를 찾은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한다고 그걸 똑같이 비슷하게 아니면 그걸 살짝 바꿔서 계속 추종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가수다는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고요. 이 나는 가수다와 유사한 프로들, 어떻게 보면 패러디한 프로들이 만들어질 만큼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는 복면 가왕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는 가수다란 프로의 후속작들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상은 계속 변해가고요. 그 변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지금 경제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이 변화의 흐름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많이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위기는 어디에서 올 것인가? 자, 제가 살아생전에 저는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제가 책을 워낙 좋아해서요, 나중에 무슨 일을 하던, 뭐 지금처럼 대학 교수로 활동을 하던, 예전에 국책연구원에서 일을 하던, 뭘로 하던 간에 나이가 아주 많이 들고 나서는 동네에 조그마한 서점 차려가지고, 그래서 나는 책방 하면서 책방에 있는 책도 읽고 해야지라는 소소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꿈을 실현하기는 어렵게 됐죠. 왜? 이제 이 집 각각 동네마다 있었던 이 작은 서점, 이제 점점 존처럼 찾아보기 어렵게 됐죠. 그래서 여기도 어떤 동네에 있는 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상지 서점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82년 개점 이래 28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가 문을 닫은 모습을 하나 사진을 찾아서 보여드렸는데요. 자, 서점 역시도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으로 인해서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비대면 소비라든가 매시브한 소비로 바뀌면서 이런 서점이라는 어떤 아이템, 창업 아이템은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또 다른 거 볼까요? 바로 이런 교보서 문고 같은 것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화책하고 비디오 가게예요. 이것도 사라져 버렸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한동안 우리에게 가장 친숙했던 여러 가지
창업 아이템 이런 것들이 사회가 변해가면서 사라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코로나19 때 만화가게나 비디오 가게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만화가게는 웹툰으로, 비디오 가게는 뭔가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로 바뀐다고 여기저기 젊은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난 계속 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아마 이걸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당연히 아니죠 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직업,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 이 분야도 분명 코로나19 이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 업의 정의는 어떻게 바뀔지, 나는 어떻게 그 과정에서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음악을 가지고 그런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